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 정말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서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걸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 후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10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만 미리 알고 계셔도 수천만 원은 아낄 수 있으니 10분만 투자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닥이 너무 낮은 집. 바닥이 땅에서 너무 낮은 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바닥이라면 믿을 수 있고 시공사가 단열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여름철 곰팡이, 장마철 습기, 겨울철 바닥 냉기와 결로 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땅에 가까우면 벌레와 곤충 침입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단층 주택이 과수원이나 반 옆에 있으면 벌레들이 바로 침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집 바닥은 땅에서 1m 이상 높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습 처리는 필수이고 실내 단열은 바닥 쪽에 집중해야 냉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높이면 여름과 겨울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층 집의 베란다. 2층 베란다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층 집을 짓는 분들은 대부분 2층 안방이나 거실에 베란다를 계획하는데요. 미니 정원을 만들거나 차를 마시고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넓고 예쁜 마당이 있으면 좁은 2층 베란다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마당에서 산책하고 그늘 밑에서 쉬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배수구에 이물질과 낙엽이 쌓여 막힐 수가 있고 장마철에 물이 역류해서 2층 내부로 넘쳐 들어올 위험도 있습니다. 시공 비용도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이라면 단열이나 내장재에 투자하는 것이. 세 번째, 정화조 위치 선정. 정화조 위치는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가 대충 정하거나 건축주가 별 생각 없이 승인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 한가운데 정화조가 있으면 그 자리는 영구적으로 비워둬야 하고 냄새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화조 위에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관리도 어렵습니다. 정화조는 집 가장자리나 동선에서 멀리 배치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정화조 위치를 확정, 도면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외부 수도와 전기 부족. 전원 생활에서는 마당에서 수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하나 설치하면 좋고, 두 번째 마당에 설치하고, 세 번째 텃밭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고, 네 번째 입구 쪽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외부 수도를 여러 개 설치해두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처음 수도 공사를 할 때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공사가 아니지만 조경이 끝난 후 추가 공사를 한다면 작업이 복잡해지므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원 생활에서는 마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외부 전기를 집 외벽에만 설치할 예정이라면 마당 중간이나 주차장에도 전기박스 형태로 몇 개 더 설치해 보세요. 마당 곳곳에 외부 전기가 있으면 텐트 설치나 홈 캠핑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넓은 잔디밭. 200평 잔디밭을 처음 보면 와, 골프도 칠 수 있겠네 하면서 좋아하지만 현실은 매주 전쟁터가 됩니다. 여름에는 잔디가 폭발적으로 자라서 1시간 넘게 깎아야 하고 잡초는 콘크리트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넓게 잔디를 깔았다가 나중에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잔디를 깔 때도 돈이 들어가지만 제거할 때도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잔디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심으시고 필요한 공간만 잔디로 하고 가장자리는 디딤석이나 자갈로 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 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잔디 대신 석재로 마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6번째, 1층에 침실이 없는 구조. 전원주택 짓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2층에 방을 몰아서 짓고 1층은 넓은 공용공간, 거실로 만들자. 나중에 애들도 놀러오고 손님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릎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2층을 많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2층은 사용량이 줄고 1층의 거실, 소파, 화장실에서 대부분 생활하게 되죠. 대부분의 2층 집들은 자녀들을 위해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 후 독립하면 각자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져서 빈 방들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을 공용 공간으로 빼고 2층에 방을 많이 넣는 구조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계단은 고통입니다. 반드시 1층에 침실은 하나 만들어야 하고 1층에 욕실, 주방, 거실, 세탁실 모두 있는 게 좋고요. 2층은 선택지로 남겨두고 1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7번째, 정원과 집이 너무 가까운 구조. 정원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벌레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벌레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벌레 침입을 줄이려면 집과 정원 사이에 자갈이나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집과 조경 사이에 최소 1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화단과 외벽 사이에 자갈 배수층이나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 주변에 LED 방충등이나 벌레 포집 장치를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8번째, 제초 매트 없는 자갈길. 자갈길은 깔끔하고 예쁘지만 제초 매트 없이 시공하면 2년 후에는 잡초밭이 됩니다. 제초 매트 없이 깔린 자갈은 잡초가 자갈 사이로 뚫고 올라와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름철에는 사방이 풀밭이 되고 뿌리까지 제거하려면 자갈을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제초기 사용도 자갈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올바른 시공을 위해서는 먼저 고밀도 제초 매트를 설치하고 접합부를 꼼꼼하게 겹쳐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위에 자갈을 5에서 7cm 두께로 깔고 배수시설을 확실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3년 후에는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9번째, 불필요한 사륜구동 차량.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시보다 환경이나 여건이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일반 승용차보다는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차량은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골도 요즘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사륜으로 변환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편이죠. 실제로 겨울에는 이륜 차량과 사륜 차량 모두 미끄럽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겨울용 타이어인데요. 폭설을 대비해서는 차량용 체인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눈이 내리면 시골도 도로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승용차만으로도 큰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은 숲속이나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은 곳에서 거주한다면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 전원마을에서는 승용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번째, 비규격 맞춤형 제품. 집을 처음 설계할 때에는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해서 설계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설계사나 시공사에서는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맞춤형 문, 맞춤형 창문 등으로 표현하면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춤형 제품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요소가 되는데요. 시중에 같은 제품이 없고
사이즈도 일반 판매 상품과 달라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 맞춤형 제품을 만든 목수나 업체와 연락이 안 되면 주문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다고 해도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준 시공사와 연락이 안 되는 집들도 꽤 있는데 목수나 작은 업체는 연락이 안 되는 집들도 꽤 있는데 집을 지을 때는 가능한 한 규격화된 상품을 사용해야 향후 문제가 생겨도 쉽고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어 건축주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를 미리 알고 건축을 하신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전원주택은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도시생활과는 다른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투자한 비용만큼 유용한 건지, 궁금한 점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지 않은 건지, 이 3가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번거롭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5년, 10년을 지키는 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불필요한 고생 없이 행복하게 전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